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그 위용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UAE의 군 관계자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100%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한국산 무기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K2 전차가 명중한 표적들이 전부 유효 사거리보다 더 멀리 위치한 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K2 전차의 수출 가능성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과언은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니라 UAE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군사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UAE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보유한 장비의 수준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과 함께 중동권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와 동시에 후티 반군과의 교전이 빈번하여 신규 전력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후티 반군이라고 하면 중동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순한 무장 게릴라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후티 반군의 전력은 어지간한 정규군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삽질로 인해 노획하는 최신 무기도 적지 않아 후티 반군의 군사력은 중동 국가들을 위협하기 충분하며 UAE는 신무기 도입과 군사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연합훈련 이외에도 별도로 UAE의 부대를 파병하는 등 이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막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K2 전차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니 한국산 무기가 UAE로 추가적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효 사거리 밖 표적까지 100% 명중에 성공한 K2 전차와 한국 방산의 추가 수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 현지에서 진행된 K2 전차의 최대 사거리 사격은 전 세계의 군 전문가를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K2 전차에 탑재된 120mm CN08 활강포의 유효 사거리는 약 3km입니다. 유효 사거리 내에서는 독일이 자랑하는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K2 전차의 무게를 감량하는 과정에서 주포의 무게도 경량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유효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UAE와 진행한 훈련에서 4.5km에 위치한 표적을 모두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차가 유효 사거리보다 더 멀리 위치한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K2 전차의 사격 통제 능력과 조준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포탄이 유효 사거리를 넘어서면 중력과 공기 저항 등의 영향을 받아 포탄의 궤적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고 그만큼 사격 통제 장치의 보정 범위를 벗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m나 더 멀리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사격 타이밍을 잡아내는 K2 전차의 사통 장치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현장에 위치하고 있던 UAE 관계자들도 K2의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통해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와 화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한국 방산의 추가 수출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UAE는 주력 전차로 르클레르 전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전차는 세계 최초로 3.5세대 전차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후 등장한 3.5세대 전차에 비해 아쉬운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클레르는 전차의 3요소 중 하나인 화력 측면에서 K2보다 열세입니다. K2 전차는 최신형 날탄을 사용하면 700mm 중후반에서 800mm 초반대의 관통력을 낼 수 있지만 르클레르 전차는 주포의 관통력이 600mm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00mm대 관통력은 현대전장에서 그다지 우수한 수준의 관통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K2 전차가 유효 사거리를 넘어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신형 전차가 필요한 UAE와 중동 국가들은 자연스레 K2 전차에 많은 관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함께 훈련에 참가한 K9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보유한 사막 훈련장은 한국의 군사 훈련장보다 규모가 상당히 거대합니다. 이 덕분에 K9을 비롯한 군사 무기들이 최대한 그 위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UAE로 출격한 K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K9A1을 활용하여 TOT 사격 등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과시했는데 포병 무기 체계가 약한 UAE에겐 매우 좋은 시연이 되었습니다. UAE가 보유한 자주포를 살펴보면 그나마 M109A3가
가장 현대적인 자주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는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하던 중고 자주포를 들여와 개량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아공에서 제작한 G6 차륜형 자주포까지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병과들이 중동 지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포병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병은 예로부터 전장의 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담당하는 만큼 반드시 우수한 무기 체계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K9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UAE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UAE가 보유한 G6 차륜형 자주포만 하더라도 70문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이를 K9 자주포가 전부 대체한다면 최소 2조 원 안팎의 경제적 이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은 K-21 장갑차가 K2 전차와 함께 기동하며 기관포 사격 등을 실시했으며 UAE가 선제적으로 훈련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K600 장갑차도 사막의 모래를 갈아엎으며 기동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한국군의 기갑부대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 체계이자 UAE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였다는 점에서 패키지 딜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훈련을 기반으로 더 많은 무기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UAE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인 FA-50은 각종 연합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연이은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FA-52 모의 훈련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는 단연 F-22 랩터와의 도그 파이팅이었는데요. 물론 해당 훈련의 성과만으로 FA-52, F-22 랩터보다 뛰어난 전투기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다면 경전투기에 불과한 FA-50은 F-22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격추당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훈련 성과를 통해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할 당시 일부에선 FA-50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군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선에 대한 반박 근거로 FA-52 모의 훈련에서 F-22를 격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모의훈련이나 연합훈련에서 보여주는 성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체계의 수출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처럼 FA-52 훈련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 시장에서 인기를 올리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최근 FA-50은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그리펜을 상대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펜은 태국 등도 사용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종인데 이러한 전투기를 상대로 FA-50이 우월한 교전비를 보여주면서 동남아시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펜은 과거 중국과의 모의 훈련에서 중국산 전투기를 완전히 털어버린 기종인데 그러한 그리펜을 상대로 FA-50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인기는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K2와 K9도 중동 지역에서의 연이은 훈련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중동의 사막 지형에선 전차와 자주포가 전투의 승패를 가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막 지역은 지형적인 엄폐물이 거의 없고 개활지에서의 전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차와 같이 기동성이 뛰어난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사막에서는 고정된 진지를 구축하고 공방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기동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결국 상대보다 더 빠르게 우회 기동을 실시하여 약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전투가 중요한데 우수한 성능의 전차가 없다면 이러한 기동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막에서는 다수의 건물이나 숲 등이 없어 병력과 차량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에서는 장갑 보호력이 우수한 전차의 유무에 따라 병력의 생존성이 크게 갈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차가 중요한 작전 환경을 가진 중동 국가들은 K2 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 광활한 사막 지역의 특성은 자주포의 적극적인 화력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선이 넓게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장거리 화력 지원의 전술적 중요성이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걸프 전쟁 등에서는 미국의 M10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이라크의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사막 전투에서 포병 화력이 어떻게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한국에 천무다연장 로켓을 도입하였으니 추가로 포병 전력을 보강한다면 남은 것은 K9 자주포뿐입니다. K9의 우수한 성능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며 구식 자주포만 보유한 중동 국가는 K9의 대규모 진출도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방산 시장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연은 중동 일대를 한국의 안방으로 만들기 충분할 것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의 모든 방산업체가 노리는 황금의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곳이 중동이며 이곳을 장악해야만 한국 방산의 세계 4위 달성도 더욱 수월해질 것인데요. UAE에서 진행한 2주간의 연합훈련은 2025년 한국 방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5일 한국 140mm 전차포 개발 영상입니다. 2025년 1월 4일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베그만과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즈의 합작사인 KNDS가 엄청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140mm 아스칼론으로 명명된 전차포 실사격 장면이었는데요. 이 전차포는 엄청난 화염과 충격파와 함께 날아간 포탄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2장을 순식간에 관통해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전차포도 120mm 시대가 아니라 140mm 대구경 화력이 대세가 된다는 생각을 품게 만들 정도로 그 파괴력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무게가 약 3.5톤에 달하는 이 전차포는 전투 중량 55톤 미만의 전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술적 진보가 실감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이번 시험에서 공개된 탄은 기존 120mm 날탄보다 훨씬 무거운 35kg급으로 기존 포탄보다 파괴력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아스칼론포가 2km 거리에서 약 10메가줄의 총구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소식입니다. 단순 수치만 들어도 눈에 띄지만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를 여러 장 격파해내는 모습은 지금까지 120mm 전차포가 내던 에너지를 훌쩍 넘어서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개발비와 이야기를 들춰보겠습니다. 사실 140mm 전차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각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약 중량이 지나치게 커서 자동장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고 반동도 제어하기 어려워서 대다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넥스터가 르클레르 전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장전 메커니즘과 분리형 탄약을 구상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적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독자적으로 130mm 포 개발을 진행 중이었고 독일 측은 이를 차세대 주포로 밀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아예 140mm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GCS 사업에서 유럽 양국이 동상이몽을 꾸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프랑스와 독일 정부 간 협상 끝에 KNDS가 먼저 140mm 아스칼론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후문입니다. 기술자들 간 의견 충돌도 심했지만 실제 개발 현장에서 한 포탄 실험 중 장전 장치가 고장나 경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는 철저히 비공개로 은폐되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최단 기간 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지금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뒷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공개된 아스칼론 140mm 전차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위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게 대비 출력과 반동 제어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특히 넥스터 측은 120mm 배럴로도 교체 가능하고 이 작업이 최대 25분 이내로 마무리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120mm를 쓰다가 강력한 화력이 필요해지면 140mm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한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이 140mm 전차포를 연구한다는 루머는 2010년대 중반
K2 흑표 전차의 기획 당시부터 군사 커뮤니티에서 조심스레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내부 기밀 문서 일부가 유출되어 향후 구경 확대 대비 설계라는 문구가 언급되었다는 설이 돌았지만 공식 확인 없이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일부 국내 방산업체가 협력해 140mm 전차포를 시험 단계로 연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기존 120mm 포를 넘어서는 압도적 관통력과 장거리 사격 능력 확보이며 더 커진 포탄 규격과 반동 제어를 위해 포탄 및 자동장전기 개조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K2 흑표 차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시제품 사격 시험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예산과 일정 문제로 구체적 공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140mm 전차포 개발을 통해 초고압 포강 소재와 분리형 추진체 기술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듯 모듈화된 전차포 시스템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개된 프랑스 차세대 전차인 르클레르 에볼루션에도 기본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르클레르 에볼루션 프로토타입은 이미 자동장전 장치와 탄약 적재 방식을 대폭 개량해 140mm 분리형 탄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MGCS가 레오파르트2의 후속이 나올 때까지 르클레르 에볼루션이 먼저 140mm를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 중량 55톤 미만인 전차의 이 무거운 포신을 얻는다는 것은 반동과 차체 안정성을 해결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기존 120mm 포신의 반동을 상상해보면 그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140mm는 차체 설계와 서스펜션, 포탑링 구조 강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55톤 미만이라는 데서 프랑스의 경량화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한국의 120mm 전차포와 140mm 아스칼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국의 대표 전차인 K2 흑표는 국산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포는 독일 라인메탈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해 온 버전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통력, 명중률, 자동장전 안정성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통력입니다. K2에 탑재된 120mm 포도 최신형 날탄으로 2km에서 약 700에서 800mm RHA를 뚫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주력 전차 대부분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140mm는 단순 구경 증가만으로도 포구 에너지와 관통력이 극적으로 상승합니다. KNDS가 공개한 자료만 봐도 총구 에너지가 10메가줄에 달해 적 전차의 복합 장갑이나 반응 장갑을 상대로 훨씬 높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부 유출 자료에서는 120mm 대비 1.5배 이상의 관통력 향상이라는 수치가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 측면에서도 140mm라면 대구경 장약을 활용해 초속부터 남다른 파괴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론상 원거리 교전에서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한국도 만약 차기 전차를 준비한다면 120mm를 뛰어넘는 신형 포신과 탄약 개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의 전차 성능이 점차 강해지고 미래전쟁 양상이 원거리 화력 교전으로 흘러간다면 한국도 140mm급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차세대 전차포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군이 차세대 전차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더 큰 포 구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국 전차가 점차 성능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120mm로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40mm라는 수치는 서방권에서 한동안 연구되었다가 기술적 애로사항으로 인해 접어든 구경인데 최근 KNDS 등에서 140mm를 실사격 테스트하며 재조명된 것이 한국 방위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전혀 없는 이유는 국가안보 전략상 기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국산 140mm 전차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신 소재 및 구조입니다. 기존 120mm 포신과 달리 140mm는 장약량과 탄약 중량이 크게 늘어 포구 에너지가
훨씬 높습니다. 이에 따른 반동과 진동 제어가 관건이 되며 포강의 내마모성과 냉각 성능까지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탄약 규격 및 추진제 연구로 140mm 포탄은 120mm 대비 장약 부피가 1.5배 이상 늘어나고 분리형 혹은 반분리형 탄약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신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날탄의 길이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도 관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는 자동장전 시스템 개량입니다. 현재 K2 흑표 자동장전기는 120mm 단일 포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훨씬 큰 140mm 탄을 다루려면 내부 구조부터 장전 사이클까지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세 분야에서 기술적 진척을 이루더라도 실제 전차에 탑재해 시제품 사격 시험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개발자들은 K2 차체를 어느 정도 확장 개조해 140mm를 탑재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만약 한국이 140mm 전차포를 자체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크게 세 가지 이점이 예상됩니다. 먼저 압도적 화력입니다. 2km 교전 거리에서 기존 120mm를 훨씬 넘어서는 관통력과 살상력을 발휘할 것이므로 주변국 최신 전차와 대치해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독자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한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40mm 전차포는 초고압 포신, 분리형 대구경 탄약, 고성능 자동장전 장치 등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기술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K2를 수입한 국가에 140mm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공한다면 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 안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개발 비용이 큽니다. 신규 탄약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기존 K2 전차를 개조하거나 아예 신형 전차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군 내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20mm로도 북한군의 전차를 모두 격파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구경을 도입하면 훈련 체계와 군수 지원을 모두 재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사 분야 특성상 시제품 사격 시험까지 기밀로 붙여질 개연성이 높으며 완성도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구가 전면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관계자들의 언급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140mm 전차포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스펙트럼을 한 단계 높이는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간 곳이 없는 최첨단 분야이기에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한국 기갑전력은 또 한 번 커다란 진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